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산했던 고속도로가 오늘은 벌초 차량이 몰리면서 붐볐습니다. 추석 때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성묘에 나선 시민들이 늘어서 내일도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가 내일 발표됩니다. 방역당국이 수위 조절을 고심하는 가운데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부 장성택을 처형한 뒤 고위 간부들이 보도록 참수된 시신을 전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들었다는 얘기가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의 책에 담겼습니다.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반년 넘게 급여를 못 받고 있다는데 노조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 대신 창업이나 크리에이터로 틈새 도전에 나선 20대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려진 지도 내일로 2주째입니다. 주말이면 인파가 북적이던 곳들도 이렇게 한산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그 이유부터 알아봤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차들은 가다 서다 거북이 운행을 반복합니다. 오늘 안성을 갑니다. 근데 보통 1시간 한 20분 걸리는데 오늘은 한 2시간 걸림이에요. 지난주보다 좀 차가 밀린 것 같아요.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42만 대의 차량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교통량은 453만 대로 지난주보다 43만 대가 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줄어든 교통량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인파가 몰리며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2.5 거리두기 실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차가 깜했고 심지어 비해도 통통 비어 있다시피 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최소한 30% 이상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성묘에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할머니 성묘하러 가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붐비니까 좀 여유 있을 때 내려가려고 오늘 날짜 바꿔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일요일인 내일도 지난주보다 전국 통행량이 58만 대 늘어나 교통 혼잡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의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성묘를 하러 간다면 최소 인원만 참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수도권에 적용 중인 2.5단계 거리두기 연장하려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통이 크고 중단하려니 방역이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제3의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세부 방침을 내일 결정합니다. 그런데 초미의 관심사여서 있을까요? 확정되기도 전에 관련 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명, 열흘째 100명대입니다. 어제보다는 40명 줄어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방역막이 감당할 수 있는 100명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는 이미 한 차례 연장돼 내일까지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제3의 방안을 선택할지 여부 등을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추가로도 수렴하고 있고 또한 정부 내에서 중대본 내에서의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만 생각하면 2.5단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부터 약 한 달간 계속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카페 이용과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 제한을 풀어주고 학원이나 헬스장 등 일부 실내 시설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전제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돼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가장 윗줄에 대외주의라고 써있는 이 문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자, 2만 원으로 뭘 해야지 잘 썼다는 생각이 들까요?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아이디어죠. 13살 넘는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주겠다고 하자 그 돈으로 차라리 독감 백신을 맞춰줘라.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4차 추경에 동의하면서도 통신비 지원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들이 주로 정액제 요금을 쓰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통신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통신비를 지원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실제로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피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지원할 예산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료 예방접종 제안을 거절하며 약속대로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접고 추석 전 추경 처리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이동 제한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통신량이 늘 것으로 예상돼 나온 아이디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모아진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통신비 2만 원 지원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왜 죄 없는 나만 힘들고 감수해야 하나 이런 소외감이 절망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 클로징에서도 우려했습니다만 분명 같은 업종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는 소식에 힘 빠지는 분들 많습니다. 이 문제는 박정석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된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출에 타격을 입은 만큼 2차 재난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본사 직영점은 포함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를 낸 가맹점만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 택시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법인 택시기사라도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동률이 지금 거의 50% 이상이 다 죽었는데 입금도 못해요. 근로자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요. 통신비는 한 사람이 휴대전화 2대를 쓴다고 해도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명의로 자녀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등은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씩 특별 구직지원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기존 구직 지원 사업 참여자거나 참여 예정자로 제한돼 중복 수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PC방 업주들은 200만 원 정부 지원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다음 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서 아예 해제해달라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야당이 공격하면 여당은 엄호하다가 역공세에 나섭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마치 조국 사태 때처럼 정치권 전면전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를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검찰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다루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결국 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건 꿈이죠, 꿈.
최초 의혹 제보자인 당시 당직 사병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제보자를 철부지에, 제보를 불장난에 비유했습니다. 또 제보자의 언행을 보면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배우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 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을 공범으로 몰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대해서는 추 장관을 지키기 위한 부처 길들이기라며 청와대까지 겨냥했습니다. 여야의 갈등은 다음 주 대정부 질문 때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 장관 아들 휴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 사병이 있죠.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부대 지원 장교 A 대위가 당직 근무도 아닌데 찾아와서 휴가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A 대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검찰은 A 대위 진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이은호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현모 씨. 휴가 처리 지시를 한 게 당시 부대 지원 장교였던 A 대위가 맞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좀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대위가 자신을 찾아온 간부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 장교가 아닌데도 찾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대위는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A 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당직 사병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대위가 진술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군지원단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간부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A 대위가 당직 사병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대위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 씨의 휴가가 두 번째 연장될 때 부대장의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탈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국방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휴가를 놓고 문제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놓고도 논란이 여전한데요. 자, 외교안보팀의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는 군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15년 전에 입대했는데 네. 의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의무경찰로 2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의경도 군기가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군에서 아프다고 휴가를 나가는 게 좀 쉬운 일인가요? 오래전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 선임병들 눈치도 봤어야 됐고 그런 점들 때문에 웬만한 통증 같은 건 참았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2차 병가를 내면서 요양 심사를 냈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외부 병원에 간다고 열흘 휴가를 냈는데 휴가 연장을 요청할 때 받아야 되는 군 내부 심사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고 싶어하는 병사가 상태가 군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열흘 병가 후에 또 열흘간의 병가가 이어졌는데 이 심사 없이 이뤄졌다는 게 논란인데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기 석 달 전에 국방부가 전군에 하달한 공문이 있습니다. 열흘을 넘겨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이런 절차를 뛰어넘고 휴가를 연장한 것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는 심사를 거치지 않았어도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해석을 내놨잖아요. 근거까지 제시했는데요. 네, 국방부는 심사 없이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훈령 등에 따르면 입원 중인 병사에 대해 요양 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원하고 있지 않았던 추장관 아들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입원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공문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요양심사를 꼭 받아라. 이거는 왜 내린 겁니까? 네, 당시 공문에는 지시 배경도 적혀 있습니다. 네. 치료하러 휴가를 나갔다가 이걸 개인 휴가 용도로 더 연장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추장관 아들은 1차 병가 때만 입원했고 그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처럼 병원 입원을 하지 않으면서도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가 있어서 국방부가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로 제시한 게 또 절차랑도 부딪히는 게 결국에는 입원하는 거 아니면 휴가 연장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였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기자가 추가로 취재한 최근 훈령을 보니까 더 강화된 내용이 포함이 됐다면서요. 네, 그제 국방부가 설명 자료를 내놓을 때 빼놓은 게 있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훈령 조항인데요. 지난 12월 개정됐는데 기존에는 입원이든 외래 진료든 가리지 않고 휴가를 내줬지만 이젠 입원이 아닐 경우 외출 외박 중에 병원을 다녀오라고 엄격하게 바꾼 겁니다. 네. 국방부 정책에는 위급한 상태로 인한 입원이 아니고서는 쉽게 휴가를 연장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없이 휴가를 연장했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국방부가 내놓은 그 판단 이후에 군내 분위기가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지만 한 장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전 중에 발목이 절단된 병사와 무좀이 있는 병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부상 병사는 계속 입원이 필요하니까 엄격한 요양심사를 받아야 휴가를 연장할 수가 있고 무좀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병사는 심사를 안 받고도 추가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쉽게 휴가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현역 지휘관들이 앞으로 부대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의 속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군도 지금 부글부글한 분위기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들까지 항의를 한다고요. 네, 대표번호로 운영되는 국방부 민원실에는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고요. 네. 어제 취재 문의를 위해 국방부 언론 담당 부서를 찾았었는데요. 쉴 새 없이 민원 전화가 쏟아져서 민원의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도 목격됐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의 최선 기자였습니다. 평소 과장된 표현을 쓴다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7년 전 고모부 장성택을 참수하고 그 시신을 계단에 전시했다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먼저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들었다는 구체적인 처형 방식이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기자의 저서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출간되는 책에 김 위원장이 숨진 고모부의 시신을 바로 계단에 뒀고 잘린 머리를 가슴 위에 놓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건물 계단에 시신을 두고 본보기로 삼은 셈입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 모임에서 처형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친밀감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유의 과장법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I would actually say that it worked out for both of us far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다만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당시 상황도 털어놨습니다. 북핵 시설 5곳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난색을 표하자 합의할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오는 15일 정식 출간되는 저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고사총, 원래 항공기를 격추하는 용도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고모부를 처형하면서 이 고사총을 쏜 것으로 당시에는 알려졌었죠. 사실 참수든
고사총이든 어느 쪽도 잔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을까, 또 지금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남북대화 공식 의제로 삼아라, 야권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반거역적인 장성택을 흉령의 이름으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당시 반역과 부패 등의 혐의로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어떻게 처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보당국도 처형 사실은 확인해줬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대공방어 무기인 고사총으로 처형됐다는 얘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성택 참수 발언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처형 방식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과 회담할 때 인권 문제를 배제한다면 문명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대화의 공식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참수 논란으로 시끄럽지만 북한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피해 현장에서 반소매 네이 차림으로 겨나달까지 살펴보는 모습을 보도할 뿐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스타항공, 밀린 임금만 250억 원. 600명 넘는 직원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설립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신고한 재산 내역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책임론이 쏟아지자 입장을 내놨는데 이미 헌납하기로 한 주식 외에는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가 전부다. 이마저도 담보로 잡혔다. 사죄를 털어보려고 해도 없다는 반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들 입장은 어떤지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에게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의원이 사실상 털 사죄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의 매각 과정에서 지분을 헌납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지분도 헌납하는 그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하고 임금 체불이며 고용 안전이며 매각 상사며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이죠. 네. 또한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고발에 발맞춰 7월 27일 42억 6천만 원의 근저당을 전주세무서에 설정을 했는데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약 32억 원의 세금이라고 한다면 100억 이상의 거래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무슨 세금을 못 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지도 밝혀야 하고요.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골프 전공으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학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연간 1억 원이 넘는 학비를 과연 국회의원 퇴비로 충당이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없다는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진정성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녹취록을 하나 공개하셨어요. 이상직 의원 보좌관 출신 임원이 직원들한테 대선 때 민주당 경선을 도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공개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자신이 실질적인 오너인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을 보좌관 출신 경영진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결국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이 최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 붕괴를 했기 때문이죠. 예. 혹시 이 녹취록을 공개하시기 전에 사측과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우리가 이러한 제보를 받았고 이런 녹취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 경영진의 대답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자기들은 감옥에 안 가니 공개를 할 테면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2월 이후로는 급여를 아예 못 받고 계시는 사실상 무급 휴직 상태로 버티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임금 체불이 한두 달 정도 됐을 때야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했으나 이미 그것들이 다 탕진이 된 상태고요. 8개월째 지금 지속되면서 생활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들 일용직 알바를 전전하고 있고, 한 직원은 15끼니째 라면만 먹었다는 직원분도 계시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다는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자, 끝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스타항공 사태는 부실 경영으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측 경영진과 이스타항공 실질적인 오너인 이상직 의원, 그리고 저비용항공사 통폐합 기조로 사태를 키워온 정부에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지금 즉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이상직 의원의 숨겨놓은 재산이든 뭐든 간에 출연해서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내서 직원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정부 역시 국토부도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하면 비행 운영을 재개할까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고용노동부와 최상급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노조 측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재산 부분이나 아까 녹취록을 얘기했을 때 사측 입장이라든지 이 사측에서도 좀 해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너랑나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천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약발 떨어진 데스노트, 물음표. 예, 추미애 장관 아들 그 의혹이 일었을 때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일단 네네. 비판하고 있어요. 정의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 역풍을 맞았었죠. 예. 하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더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업 군대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시 기득권 아니냐. 데스노트란 이름이 붙은 게 정의당이 비판하면 낙마한다고 해서 붙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데스노트가 위력을 발휘할까요? 20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 정의당의 비판에 민주당이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정의당 비판이 과거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총선 직후 터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때도 네. 정의당이 윤 의원을 비판했지만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의혹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밝히잖아요. 네. 그때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과연 통할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예, 호부 견자, 아버지는 호랑이에 아들은 개에 비유한 사자성어죠. 네, 맞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에 비해 아들이 그렇지 못할 때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네.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와 달리 친일 행적을 보인 아들 안준생을 비교할 때 쓰이곤 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아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의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작 부동산 2개나 매진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호부 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네, 지금 정의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한테까지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사실은 재산 축소 의혹 말고도 다른 게 또 있잖아요. 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죠.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남북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었습니다. 다주택을 처분한다며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고 해놓고는 20대 차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증여세 탈루 의혹 같은 여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정작 당사자이기도 한 민주당 지도부는 조용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직후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던 양정숙 의원 기억하실 텐데요. 네. 4년 전보다 재산이 43억 원 증가하면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자 제명까지 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님 명예 더럽히지 마시길, 제명 및 징계해야 한다, 공천 책임자는 당원들에게 사과하라 등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실은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치킨 배달하던 아버지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다. 딸이 올린 호소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왜 그 새벽에 술까지 마셔가면서 운전을 했는지, 왜 남의 차를 몰았는지 밝혀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치킨 배달을 가다 외제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와 남성 동승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취했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표정 있죠. 술 취한 사람들. 취한 것 같았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고요.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숙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도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가 많이 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 소유도 아닌 차를 왜 운전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남성 동승자가 다니는 회사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5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4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평 역주행 음주 사고 피해자 가족도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가해 운전자는 집행유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윤창호법 적용될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달라붙고요. 그다음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사람만 연예인 하냐, 동물도 한다. 요즘 온라인 콘텐츠에서 귀엽고 정감 넘치는 반려동물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인의 핸드폰을 만지는 반려견. 이제 그만 보고 놀아달라는 듯합니다. 이 짧은 영상은 이렇게 4컷짜리 만화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푸들까지. 반려견 3마리를 키우는 작가 김성옥 씨의 손길에서 나온 SNS 콘텐츠입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TV 광고 콘티를 만들었던 김 씨. 2년 전 아내의 부탁으로 그린 강아지 만화를 공유하기 시작해 어느새 팔로워 수가 9만 명이나 됩니다. 거실 여기저기 누비는 반려견들, 반려인을 고려한 공기청정기나 반려견 간식 등의 광고도 이 콘텐츠를 활용해 제작합니다. 동영상을 붙이면서 저희 앞에 조금 더 상상을 더 풍부하게 막 표현하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정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고양이 4마리를 키우는 김혜주 씨 부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 지 4년째. 구독자는 57만 명에 이릅니다. 김 씨 부부가 기획과 개발에 참여한 한 고양이 가구 브랜드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2배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리운 일상. 애정이 담긴 반려동물 콘텐츠가 그 영향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가을을 재촉하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영동에 최대 40mm, 서해안과 전남,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또 내일 오후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 대전은 1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짚어봤습니다만 민주당 이상직 의원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본다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녀 생활비 또 남은 재산은 뭔지. 그런데 정작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600명 넘는 해고 노동자가 듣고 싶어하는 답은 없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또 구설에 오른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민주당 김원걸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아파트 세 채 신고되지 않은 분양권까지 처분하겠다던 강남 아파트는 아들한테 증여하기도 했죠. 김 의원도 해명은 했습니다.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나란히라는 국회의원이 정작 이런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었다는 시절 아파트 구입 자금은 무슨 돈으로 마련했을까요? 집 한 채 사는 게 쉽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사정과는 너무도 다른데 이 질문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민심을 다독이는 게 역할인데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A를 묻는데 돌아오는 답은 B. 은근슬쩍 본질을 비껴갑니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명쾌한 해명을 원하는 게 과한 요구일까? 오늘 클로징은 선택적 해명으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